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한 주를 출발했는데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열리지가 않았어요. 성금요일로 휴장을 부활절 때문에 휴식을 했고 이러니까 우리 시장은 우리만의 체력으로 오늘 스타트를 했습니다. 강보합권 수준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뭘 요구할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오늘은 또 대선과 관련된 종목들이 불을 뿜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이런저런 테마들, 정책들이 막 불거지면서 시장에서 오늘은 이 대선의 조기 대선 국면으로 진입한 이 시장의 상황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아쉬운 흐름들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는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관세 협상 이번 주에도 이제 시작이 될 테니까 무쪼록 관세 무풍지대 조선 방산 노려라 이런 전략이 나오는 것 같고요. 미래 성장 동력을 발판으로 하는 바이오나 로봇 섹터뿐만 아니라 요즘에 또 삼성 전자 그리고 한국전력 이런 것들이 눈에 띄잖아요. 이유는 밸류에이션 매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딥 밸류 이런 부분을 또 주목하라 주도주 찾기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후에도 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반등하려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일단 외국인 수급만 들어오면 이제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이 빌드업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시장은 그러면 또 어떤 분위기로 출발을 하고 1시간 정도가 지났는지 좀 더 자세하게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과 이슈, 종목들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도 싱크풀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체크를 해봐야 할 텐데요. 앞서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이나 종목들 좀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열리질 않았기 때문에 힘을 받는 업종들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던 것을 우리 시장이 반응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러면서 오늘은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반응을 하면서 대선 정책, 대선 테마 아니면 대선 인물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집중하고 계신 것 같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아마 주말 사이에 보셨던 이런 대선 국면, 민주당이나 더 국민의힘의 대선과 관련된 일정들을 보시면서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어떤 테마나 어떤 정책주를 살펴봐야 할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시장에서 싱크풀에도 그대로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죠. 퓨리오사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지금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컴퍼니 K나 엑스페리스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 양상이고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개헌 이슈 그리고 행정수도, 수도 이전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계룡건설이 또 오늘 상한가를 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민주당 쪽에서는 또 남북경협, 북한과의 대화에 물꼬를 틀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남북경협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 여기에다가 STO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에는 새롭게 또 대선 테마로 엮이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검색도도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출산과 관련된 대책, 여야 할 것 없이 어떤 후보든 저출산 대책,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반도체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의 반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높게 나오고는 있는데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잘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들, 전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잠정 실적 확인했잖아요. 좋게 나왔죠. 이것과 더불어서 SK하이닉스의 실적은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일단은 저가 매수세가 SK하이닉스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원전주도 최근에 반응이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잘 봐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에너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정책, 앞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을 하게 됐을 때 원전은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도 여야를 막론하고 원전의 에너지 정책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오늘 방산이라든지 조선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에 미국에서 중국을 제재하는, 중국을 규제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해운이나 조선 쪽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방사는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양상이 나타날 뿐이지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하는 방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잠시 후에 조금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이 테마주들, 대선 정책, 대선 테마주들이 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첫 번째 이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조기 대선 투자 시장이 열렸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보시는 것처럼,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과 정책이 연결되어 있거나 대선에 출마하는 인문과 연결되어 있거나 이런 종목, 업종들이 불을 뿜고 있는 상황이고 빠르게 수많은 매가 돌고 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시작하는 양상에서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뉴스나 영상들 아니면 언론의 보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사이에 충청권과 영남권에서 권리당원 및 대의원 투표 경선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재명 예비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무려 89.56%가 나타났습니다. 거의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도 주말 사이에 대선 토론이 있었죠. 경선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후보들의 이야기와 앞으로의 청사진 이런 것들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시장도 국민들도 나라 전체적으로 대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선 테마나 업종으로 관심이 쏟아지는 시장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예비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여기에서 오는 28일에 AI 정부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술과 재정 정책, 이런 대책을 공개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핵심은 제조업을 AI로 전환을 시키고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마중물 펀드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축으로 아마 그 내용들이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 빠르게 대선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가 가장 먼저 스타트를 걸었죠. 퓨리오사 AI 나오면서 AI 소프트웨어, AI 칩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원격 진료, 의료 AI 쪽으로 관심이 갔고, 그 다음에 개헌 이야기가 나면서 수도 이전, 그리고 남북 경협 이야기 주말에 나왔고요. 저출산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대선 테마들이 돌아가면서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정책 테마가 붙는 것들은 아직은 없는 상황. 아무래도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쪽에 정책 테마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 시장의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조기 대선 관련해서 어떤 테마주들, 정책주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테마주만 골라봤고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폭이 좀 남다릅니다. 저출산 관련주로 엑스페릭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뿐만 아니라 에르코스 이런 종목들, 아방한 컴퍼니, 그리고 남북 경협주, 대ITI 이런 부분으로 이제 섞여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엑스페릭스 같은 경우에는 퓨리오사 AI 관련주이고,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도 잘 보셔야 되는데, 엑스페릭스 4거래 연속 상승했고, 그리고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3거래 연속 상승했고, 그리고 엑스페릭스는 3거래 연속 상한가 갔고,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2거래 연속 상한가 간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엑스페릭스 퓨리오사 AI에 그 투자한 이력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오늘 상한가 가면서 7,150원 선, 그리고 협력사로 불려지고 있었던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역시 오늘 상한가 가면서 1,054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저출산 정책 관련주 에르코스 아방아 컴퍼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에르코스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단계별 이유식이나 그리고 아기들 반찬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합니다. 에르코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 아셔야 되는 게 다음 달 12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대선을 앞두고 주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라는 증권사 분석도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 유의사항으로 언급해드립니다. 오늘은 5%대 상승하면서 27,30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엔젤주 쪽, 그러니까 저출산 관련주, 정책 관련주의 대표주로 아방한 컴퍼니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오늘 8,25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대RTI는 남북의 경협주입니다. 1.7% 상승하면서 4,000원 선 위에 올라와 있는데 오늘 이 종목 중에 아가방 컴퍼니를 제외한 종목이 장중 51주 신고가 경신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기대선 관련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조기대선 관련된 업종 종목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주말 사이에 또 하나 새로운 테마가 부각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 지난 금요일에도 반응을 보이긴 했는데 STO, 토큰 증권 발행과 관련해서 이번에 새롭게 또 테마가 형성되고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재명 예비 후보가 오늘 조금 있으면 간담회를 갖습니다. 저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주재를 하면서 각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여기에서 자본시장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아마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10시 10분 지났으니까 아마 이제 시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재명 민주당 예비 후보가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눈높이가 더 높아졌네요. 지금보다 지수가 그럼 2배가 돼야 되는데 그건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주가 조작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거를 또 도입하겠답니다. 주가 조작을 하는 기업은 바로 퇴출시키거나 징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마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STO 증권형 토큰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2022년부터 디지털 자산이라든지 STO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언급을 꾸준히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이 STO 관련해서 입법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출하고 이런 것들 행보를 보이고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계엄 탄핵 이런 국면이 진행이 되면서 STO 관련된 입법에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보류가 됐었는데 STO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든 이재명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형 토큰과 관련 종목들, 이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골라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STO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할지 오늘 또 주가는 어느 정도 오르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뱅크웨어 글로벌 오늘 7%대 상승세 현재 이 시각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STO 관련주로 얽히는데 사실 그동안 자사운용사나 증권사와 STO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강화에 나선 모습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톰 같은 경우에는 최근 NH농협은행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 서울옥션 블루에서 STO 사업 확장을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K옥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하락으로 좀 전환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STO 사업 부분 관련해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덜어 있습니다. STO 관련주는 오늘 쭉 정리를 해드렸지만 시가 대비 상승폭을 줄이는 음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네요.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방산주 보겠습니다. 방산주는 지금 눈높이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현대 로템도 그렇고 목표 주가를 지금 40%, 50%씩 증권사에서 높여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난 금요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공시가 올라왔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원래 3조 6천억 원의 유상증자하기로 했죠. 그러다가 개인 투자자들이나 시장에서 비판이 거듭되니까 유상증자 규모를 2조 6천억 원대로
2조 3천억 원대로 줄였잖아요. 일단 이곳은 소액주주 배족 물량으로 해서 유상증자 2조 3천억 원 진행을 하기로 했고 나머지 1조 3천억 원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하나에너지와 한화임팩트 파트너스, 한화에너지 싱가폴 이 세 회사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시장에서는 또 환호하고 좀 좋은 이슈다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2월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오션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서 1조 3천억 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1조 3천억 원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실적이라든지 수주라든지 앞으로의 사업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렇게 유상증자도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의 니즈를 좀 맞춰주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투자증권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가를 13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러면서 방산주 최선호주로 픽을 했고요. 지금의 목표 가격보다 58.5%를 상향 조정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한국투자증권이 최선호주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고 그럼 차선호주로 현대로템은 어떤가라고 봤더니 현대로템도 여전히 수출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한화로템도 44%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러면서 기존의 11만 8천 원에서 목표 가격을 17만 원으로 상향한 모습을 보였는데 한국투자증권이 방산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뭐 시장에서 평가가 너무 좋은 상황인데 그럼 오늘 방산주든 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조금 쉬어가는 종목들도 있는데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은 중동 쪽에 좀 무게를 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동 수출이 장기 성장의 모멘텀이다. 이렇게 증권사에서는 바라보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긍정적 이름들 앞서서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많이 내놨다라고 하는데 다 이틀 안에 있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실적 개선이 될 것이다. 수출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신규 계약 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4거래 연속 쉬지 않고 상승하고 있는데 한 달 사이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됐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한국투자증권에서 신규 매수 리포트 130만 원짜리 목표 주가 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 로템은 10거래 연속 지속적으로 오르다가 오늘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아주 소폭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1만 4,500원 선 크게 빠지는 건 또 아니라서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하나 시스템이 오늘 2.7%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방산 수출도 긍정적이고 위성 시스템에 대한 거는 기대감도 존재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산주 오늘도 뭐 잘 가고 있는데 하지만 상승폭은 줄어드는 음봉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산 섹터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투자를 이어가야 할지 미국 시장의 방향타가 없는 상황에서 종목별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라이브가 진행되는 동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장에 대한 궁금증,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우리 시장 앞으로 어떻게 가는 걸까요?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섹터 어떤 게 관심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면요. 오늘 함께하는 파트너와 함께 그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장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지난주였죠. 미국 증시는 휴장에 들어갔고 그 쉬는 동안에도 미국 안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어떤 부분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말 그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하고 네. 서로 말들이 달라서 맞습니다. 이 둘이 이제 이 연준 의장을 사임시키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이 중앙은행장이 한국은행장을 해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조해주지 못해서 그렇다는 건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파이터와 고용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정책 목표로 가져갑니다. 이게 정부의 경제를 운영하는 정부와 좀 다른 차이점인데요. 그러다 보니 미국 내에서도 임기가 보장된 연준 의장을 해임하겠다는 말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과연 옳으냐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지금 엉망진창인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미국과 이 통상협정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도 참 어려운 입장에 처한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내에서 이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미국 그 증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제 출렁거리고 있는데 트럼프는 일단 일본과 멕시코하고는 이 무역 협상이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일본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이 트럼프의 이 이기 정부에 대한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저자세 외교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그 엔비디아에 대해서 H20 칩에 대해서 이 중국에 수출한 것을 규제하겠다고 나섰을 때 이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는 미국으로 날아간 게 아니라 중국으로 날아가서 중국 쪽에다가 H20 이 기존의 그 AI 칩을 제공하던 것을 다른 설계를 변경해서 미국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대체 설계를 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 말뜻은 그만큼 엔비디아의 매출액의 약 40% 정도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대단히 중요한 시장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당장 미국에서 반도체 쪽 규제를 하면서 이 엔비디아는 약 7조 원 규모의 재고를, 즉 H20 그러니까 AI 칩을 그러니까 중국으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고스란히 재고로 쌓이게 됐습니다. 그 7조 원에 대한 부분을 장기간에 걸쳐서 상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엔비디아가 좀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됐죠. 그래서 미국 내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대부분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이런 시장에서도 이 관세랑 좀 한 발 떨어져 있는 그런 그 바이오 쪽이나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쪽에서는 좀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일라이릴리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임상 실험을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이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 말뜻은 이런 관세 갖고 시장이 매우 혼란되고 하는 때에도 다른 살아나갈 구멍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 보잉이 항공기를 중국에서 수출하기로 하고 비행기를 다 만들어서 중국까지 배달을 해줬는데 중국에서 이거를 수령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품하다시피 해서 미국으로 다시 날아왔는데요. 이게 보잉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잔금을 못 받게 됐다는 게 보잉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더 큰 타격이 되고 있는 것이고 테슬라나 애플이 중국 시장 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얻고 있는데 이것도 중국이 스스로가 이제 비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이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테슬라나 애플이 갖고 있던 그 시장을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현대차가 어느 정도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즉 미국 기업들에게 어려운 사정이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시장을 잘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것도 연 2.25로 6회 연속 계속 인하하면서 유럽 시장이 그나마도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는 숨통을 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관세 전쟁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되지만 거기서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좀 눈치를 보는 모습입니다. 유가정권시장 보합권가까지 다시금 내려갔고 코스닥도 0.1%가량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뭐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이번 주에 있기도 하고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것도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빅 이벤트가 많은데 어떠한 부분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역시나 이제 미국과의 그 협상이죠. 네. 일본은 이번에 통상 관련된 그 장관급이죠. 보내가지고 네. 협상을 했는데 굉장히 저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산 농산물을 더 수입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도 미국에게 트럼프에게 뭔가 좀 내줄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혹시나 또 이게 뭐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한다든가 아니면 미국산 캘러스 쌀을 더 수입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은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상을 양보했을 때 반도체나 자동차 분야에서 특히 양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주시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이 1,410원에서 20원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기서 더 떨어지지도 않고 더 올라가지도 않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이 외환 당국에서 시장 개입을 통해서 막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통상 당국에 있는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G20 회의에 참여하면서 통상 협상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때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본 기업도 하다못해 이제 일본 기업도 이제 참여를 하겠다는 식으로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또 우리 한국 기업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경제성이 없다고 발을 뺐지만 우리로서는 다른 통상 부분에서 양보를 얻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억울한 사정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알래스카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이 대중국 규제를 하면서 해운업과 조선업에 대한 규제를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중국이 굉장히 반발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해운업도 그렇고 조선업도 그렇고 우리가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한진해운이 태평양 노선을 세계 1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진해운이 파산을 했습니다. 파산을 하고 나서 그 태평양 노선을 중국 해운사들이 고스란히 뺏어갔죠. 그리고 그 이후에 HMM이 탄생하면서 이 노선에 대해서 우리 한국 해운사들이 조금씩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야에서 이번에 중국을 견제하면서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생긴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은 대선 공약이라는 것 때문에 이 대선 공약에 언급된 그런 테마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AI 홈케어나 K방산, K원전, K콘텐츠, K바이오, K일자리, 수도 이전 테마주까지 이런 대선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관련된 종목 찾기를 우리 투자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도 조기 대선 했을 때 똑같이 반복됐던 상황이고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이 중에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신다면 충분히 좋은 실적을, 이번 수익을 낼 수 있고 여러분들 중에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초보 투자자분들은 어렵다. 이런 테마주가 순환매가 빠르게 움직여서 난 도저히 못 쫓아가겠다 하면 그냥 창투사를 사시면 됩니다. 어차피 창투사가 이 일자리 관련된 또 벤처기업 육성이나 이런 데 관련된 이런 펀드들을 운영하면서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창투사들이 대거 오르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결국은 기승전 창투사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템포로 보시는 그런 초보 투자자들, 내가 샀다 팔았다를 할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창투사를 오랫동안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그쪽 쪽에 일단 뭐 포트폴리오 일부 추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고 지난주 제가 나와서 했던 방송들을 한번 돌아가 보시면 왜 제가 창투사를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러한 빠른 순환매 장세는 일종의 또 눈치 장세일 수도 있고 지수 자체는 크게 오를 수는 없지만 그 오르지 못하는 지수 속에서 계속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시장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정책 관련된 기업들 오늘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갖고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섹터 이야기 나눠볼 텐데 뭐 상승률 상위 종목을 쭉 봤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정책 그리고 인물, 테마 이런 쪽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정책주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관련 수혜주로도 세종시 수도 이전 관련해서 첫 번째로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수도 이전 관련해서 거기에 공장을 갖고 있거나 그런 기업들이 상한가 들어갔더라고요. 네. 어떤 분 보실까요? 이 수도 이전은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이게 지난번 생각을 돌이켜보면 네. 예전 대선 때도 그렇고 총선 때도 그렇고 항상 얘기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게 이 우리나라 이미 그러니까 이 수도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정부 청사들이 제2청사해가지고 수도 이 세종시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 내려가는 과정에 계룡건설 같은 경우 그 건축물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그 정부 청사를 짓는 네. 게 이 계룡건설 그 지역 기반의 건설사이기 때문에 많이 수주를 했고요. 이번에도 혹시라도 이제 이 청와대라고 부르긴 뭐하지만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국회가 이전을 한다면 그런 공사를 이 계룡건설이 또 많이 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매수가 많이 몰리는 거고요. 이거는 투자자들이 학습 효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모든 후보들이 이 그 수도 이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천도론이라고까지 말 나오면서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행정 수도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예전에 이 동독과 서독이 나눠져 있을 때 서독이 베를린을 수도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이라는 지방 도시의 행정 수도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독일이 이제 통독이 되고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된 이후에 다시 베를린을 수도로 다시 천도를 했죠. 그것처럼 임시적으로 이 남쪽에 이 세종시에다가 수도를 옮기자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지역 개발 그런 명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서울이 휴전선과 너무 가깝다는 안보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도를 옮기려고 노력해 왔는데 예전에 그 대법원에서 서울은 관습법상 이 서울이다라고 하는 이 경국대전까지 언급한 판결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갇혀져 있었지만 이미 수도의 이제 행정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은 세종시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대통령실과 이 국회가 이전을 하면 행정 수도로서의 이 세종시의 모습이 완전히 갖춰지게 되고 인구 유입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중부 지역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이 말뜻은 사람이 가면 부동산이 오릅니다. 부동산을 갖고 있는 그 지역 기반의 이런 기업들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학습 효과가 돼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시면 이게 담보 가치로서는 올라갈 수 있어 당장 그게 생산하고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이 땅을 팔고 다른 데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생산 시설 모두를 이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도하게 오른 것은 이게 담보 가치로서의 그 가치가 오른 것 이상의 주가 급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계룡건설 이외에도 성신여행 같은 경우 세종시 근처에 큰 사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 가치가 오른다는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라테크도 역시나 본점 소재지가 이 세종시 근처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라테크는 본점뿐만 아니라 공장도 근처라 부동산 가치 상승이 항상 예전부터 예상이 되고 있었죠. 그리고 대주산업 같은 경우도 충북 진천에 본사가 있는 농축산 기업인데 인구 유입이 많아지면 이 농축산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대주산업은 자기 사업에서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그 말 그대로 이제 청주와 연결돼서 이 세종시와 청주 이 사이에 이 개발 수익을 또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세종시 수도 이전은 그 지역 개발과 또 이러한 그 인구 유입에 따른 이 지역의 경제성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다는 측면 이런 면 때문에 그 지역 소재의 이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보고 학습 효과가 되어 있는 투자들의 묻지마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대양봉으로 이전 저점보다 한 100% 200% 올라간 종목들은 조심할 타임이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세동시 수도 이전 대선 정책과 관련된 수혜주를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뭐 대선 정책에 대해서 첫 번째 수혜주를 언급하자마자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종목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는 게 대선과 관련된 그런 이슈를 안고 있는 종목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만 뭐 12발행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급락하는 종목들도 있는 것처럼 급등락은 좀 유의해 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두 번째 주목하는 섹터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 봐야 될까요? 이것도 정말 긴 시간 이야기를 하네요. 네. 트럼프가 자기가 집권을 하면 이집권하면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3개월이 지났는데 그러니까요. 여전히 포성이 울리고 있죠. 이번 부활절에 이 트럼프가 일주일 내 이번 주 내에 전쟁 휴전을 하고 그러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에게 양쪽과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 이러한 제안을 거절한다면 미국은 이번 휴전 협상에서 아예 발을 빼겠다라는 것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푸틴이 곧바로 반응을 했죠. 30일 부활절 날 30시간 동안 휴전을 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에 대해서 젤렌스키가 여전히 그 동부 지역에서는 포성이 울리고 있다라고 해서 이 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그만큼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이제 이 트럼프의 특사들이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주요 국가들과 협상을 벌입니다. 이게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단순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유럽과 이 러시아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대리전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이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이 유럽 국가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럽의 방위비를 5%까지 올리라는 말까지 하는 것이죠. 그럴 자신이 없으면 전쟁에서 손을 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매일매일 죽어갑니다. 그 대리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무기를 여기다 조달해주면서 계속 부채가 쌓이면서 결국 그 부채를 트럼프는 광물로 갚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외신에서 나오는 말은 그 광물 계약을 맺은 그 지역에 미군을 주둔시킬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이권을 지키겠다는 것이고 러시아가 함부로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전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이 러우 전쟁은 이 미국도 적극적으로 이제 관여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광물 자원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국제 유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전진 건설 로봇이나 SY 스틸텍, SG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 이런 종목들은 모두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 충분히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세 가지 종목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공략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SG라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 재건주요? 예전에 네. 한 2달 전에 2월 달에 제가 말씀드린 네. 기억이 납니다. 다른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SG 같은 경우는 아스콘 업체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스팔트죠. 도로 까는. 이게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이 도로 까는데 이 SG 같은 경우 대기업 건설사들과 함께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SG를 이게 내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출액의 한 15% 정도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죠.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함께 해외 인도 시장이나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을 해서 실제 거기서 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손을 잡고 SG 같은 경우는 실제 거기서 도로를 깔아본 적도 있죠. 그러면서 SG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을 쓰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그 그러니까 도로 정비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하지만 당장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BW가 지금 주식으로 전환돼서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외국인 쪽에서도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르고 있는 주가는 이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돼서 매물이 돼서 나오면 결국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흘러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발행한 그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그 전환사채가
그 최저 전환 가격이 1,569원인데요. 지금 현재 2,000원까지 주가가 흘러내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이 회사는 매수가는 한 1,500원 정도 좀 짧게 잡으시고 낮게 잡으시고 목표가는 1,500원에서 한 100% 정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손절가는 1,500원에서 100원 정도 낮게 잡아서 1,400원 방망이 짧게 잡고 노려보시면 충분히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SG 목표가 굉장히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3,000원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 1,400원 가격 전략 밴드 기억하셨다가 좀 투자하시는 데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그리고 특징주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치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직 대통령들이 후임자 비판을 자제하는 관례가 깨지면서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 전 대통령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미국 사회가 진실 왜곡을 용인하는 상태라고 지적했고, 바이든 전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정부 조치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직 대통령 3명이 동시에 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도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된다. 역사학자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내는 변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전직 대통령들과 그 가족들을 향한 공격을 이어왔으며, 이로 인해 전직 대통령들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백악관은 전직 대통령의 잇따른 후임자 비판 발언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정치 테마주 열풍으로 관련 종목 주가가 급등하자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주식 전환을 통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 전환된 주식이 대거 상장되며 기존 주주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꿈비는 저출산 정책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한 가운데 제1회차 CEB 전환 청구권이 행사돼 124만 주가 다음 달 신규 상장된다. 전환가액은 동가보다 34% 낮아 단기 주가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아이템에듀, 에르코스 등도 이달 12 전환 공시를 냈으며 평지글로벌은 200만 주가 보통주로 전환돼 상장됐다. 엑스페릭스는 45만 주 규모의 CB가 전환되며 83만 주의 BW 물량도 다음 달 상장 예정이다. 상지건설은 230만 주의 전환 청구권이 행사됐으며 이는 발행 주식 총수의 57.7%에 해당한다. 전환가액은 종가 대비 86.9% 낮아 대규모 매물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대선 테마를 활용한 단기 급등세가 반복되고 있으며 선거일이 다가오면 주가 하락 가능성이 높고 공매도 재개로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일단은 강보합 약보합권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의 망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조금 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 24일 오후 9시부터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일 밤 9시입니다. 24일 저녁 9시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2+2 통상협의를 개최해서 이제 본격적인 관세와 무역과 관련된 경제 협의를 통상협의를 하기로 일단은 개최가 됐네요. 일정이 나왔네요. 이 전까지는 어쨌든 시장에서 계속 조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과연 어떤 의제가 올라가게 될지, 그 의제에 따라서 또 미국의 입장,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우리가 줄 수 있는 카드는 또 무엇인지, 받아낼 수 있는 업종들은 또 뭘지, 이런 것에 대한 계산이나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시장 뭐 일단은 강보합권 수준인데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지난 금요일에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역시 약보합권 수준에서 출발을 한 상황이고요. 중국의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부활절 휴가로 홍콩은 휴장을 했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함께 출발을 한 상황인데 홍콩도 역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일단은 여전히 좀 휴장 상태로 아직까지는 열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지네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1%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보다는 상황이 조금은 좋지는 않은 상황,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장에서 투자의 포인트를 조금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바이오, 제약바이오 쪽의 이슈를 살펴보고 있죠.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지원 기자와 함께 제약바이오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쪽도 요즘 뭐 이슈가 있는 업종이나 분야 섹터가 또 많이 올라가요. 지난주에는 또 비만 치료제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고 일라이릴리 주가도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라이릴리 주가 많이 올라가서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자, 오늘은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장을 준비하는 그런 회사를 네. 좀 미리미리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뮨온시아를 살펴볼 텐데 네. 다음 달에 코스닥 상장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 어떤 포인트를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좀 잡으면 좋을까요? 네, 유한양행이 지분율 67%나 보유하고 네네. 있는 그쵸. 면역항암제 개발사입니다. 2016년 9월에 설립된 지 꽤 오래된 회사고요. 그렇네요. 네,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이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유한양행이 지분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67%나 가지고 있으면 거의 뭐 유한양행의 자회사라고 봐도 뭐 무관한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자,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또 앞으로 또 새로운 기술 수출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네. 거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동전의 앞뒷면처럼 면역 항암제 임상을 통과하고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기대가 너무 커서 잭팟처럼 터질 수 있지만 또 반대로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상황인데 이뮨온시아가 이걸 잘 해낼 수 있는 회사인가요? 네, 일단 이제 제가 대표님을 만나 뵙고 인터뷰를 했을 때는 네네. 이제 상장 직후부터 올해 계속해서 이벤트가 이제 있을 거다. 학회 이벤트, 뭐 임상 데이터, 최종 결과 네네. 뭐 수령하는 이슈. 그래서 한 여러 개를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좀 주목할 만한 이제 이슈들이 계속 있기는 합니다. 뭐가 있죠? 당장 이달 25일에 미국 암 연구학회 AACR이 네, 열리는데 그렇죠. 네.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 발표를 하나 하시고 또 5월 30일부터 개최되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라고 네, 불리는 여기서도 이제 대표 파이프라인 이제 연구 결과를 또 발표를 하고요. 또 6월에는 이제 그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에 대해서 임상 이상 최종 결과 보고서 CSR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또 수령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CSR을 받으면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지금 국내에서 임상을 하고 있는데요. 식약처에 희귀의약품 ODD 신청을 할 예정이고 그러면 이제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시장에 이제 투자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네. 10월에는 이제 에스모라는 또 다른 학회에서 이제 관련 업데이트 데이터를 또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여러 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장 기대가 많이 된다고 한 학회가 당장 이제 상장 직후 아마 상장 임박해서 열리는 아스코에서. 인데요. 그 IMC 00이라고 이제 네. 파이프라인 중 하나에 대해서 간암의 2차 치료제 가능성을 이제 타진하는 그런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네. 이제 뭐 잠깐 들은 걸로는 네. 뭐 반응률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다. 데이터가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 달에 기관 수요 예측을 하고 이제 다음 달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 아직 뭐 날짜가 확정적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인데
다음 달에 상장을 하면은 그 다음에 상장하고 나면 아마 아스코가 있을 거고 그 아스코 다음엔 또 6월에 대표 파이프라인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 관련해서 결과를 받게 되고 차근차근 이 상장하고 나서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상장하고 나서의 주가 흐름이 많이 관심이 가고 또 주목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임상을 진행하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럼 가장 지금 속도가 빠른 파이프라인은 뭔가요? 네. IMC 001이라고 네, 이제 IMC 001. 대표 파이프라인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항 PDL1 면역 항암제 계열 후보 물질입니다. 이제 PDL1이라고 하는 건 단백질 이름인데 암세포가 그 발현하는 단백질 이름입니다. 그 PDL1을 발현을 하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려다가 아, 우리 편이네? 하고 이제 공격을 안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암세포가 이렇게 한마디로 가면을 쓰는 건데 이 항 PDL1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가면을 이제 벗기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면역세포가 그렇게 도와주는 치료제 후보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네. 이 항 PDL1 치료제는 사실상 완전 포화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당장 이제 로슈의 티센트릭 그리고 머크랑 화이자의 바벤시오, 아스트라제네카 임핀지, 그러니까 한 번쯤은 들어봤을 네네네. 만한 이런 면역 항암제들이 이제 줄줄이 출시가 돼 있고 상용화가 돼 있고 이제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뮤논시아는 이런 시장 환경에서 희귀 암종을 이제 타깃을 먼저 해서 여기에서 상용화를 먼저 시킨 다음에 적응증을 점차 넓혀가는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겠다 이렇게 네네.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암 이름의 NKT 세포 림프종이라고 네네. 이제 저도 좀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 들은 그러니까요. 희귀 질환인데요. 당장 이 NKT 세포 림프종은 표준 치료법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2년 내 재발률은 75%에 달해서 어쨌든 시장 니즈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전 세계 신규 환자 수가 3만 7천 명 정도 되고 한국은 연간 500명, 중국은 연간 9천 명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시장 자체는 좀 포화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틈새 아직 치료제 효과가 나온 것이 없는 틈새를 공략을 해서 나중에 시장을 확장하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말씀해 주신 이 파이프라인 IMC 001 네. 어느 정도 진행 단계까지 간 건가요? 네. 수준이? 임상 이제 이상이 이제 네네. 거의 끝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에 임상 최종 결과 보고서를 수령을 합니다. CSR을 수령을 네. 하는데 이제 중간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었을 때 네네. 객관적 반응률이 79%, 완전 반응률이 58%라는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높은 수치예요? 네, 경쟁 약물이랑 한번 비교를 네. 해보면요. 같은 적응증을 가진 의약품이 중국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약품은 지난해 10월에 그 국가관리감독 NMPA 중국의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은 중국 제약사 네네. 약물입니다. 시스톤 파마슈티컬스가 개발하는 약물인데 그 약물은 객관적 반응률이 45%였고 네. 완전 반응률은 36%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79%, 58% 이뮤노온시아의 데이터랑 비교를 하면 훨씬 좋네요. 예, 이뮤논시아 데이터가 더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뮤논시아는 이제 CSR을 6월쯤에 수령할 걸로 전망하는데 이제 수령한 다음에 2026년에는 글로벌 기술 이전을 타진을 할 예정이고 2029년에는 상용화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 IMC 001은 유한양행이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2029년에 국내에서 상용화되면 유한양행이 이제 이 의약품을 이제 나서서 판매하는 판매하겠네요. 그런 구조가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IMC 001 이 파이프라인이 꽤나 의미 있는 좋은 결과 수치가 나왔는데 최종 결과는 이제 6월에 나온다는 거죠. 최종 결과 보고서 CSR 그 수치를 받는 거는 6월이니까 그때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유한양행의 또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함께 살펴봐야 되겠고
또 다른 면역 항암제 파이프라인도 몇 개 있다고 들었는데 네. 요거는 또 기술 이전한 것도 있어요? 이 네. 이뮤노시아에서? 네, 이 이제 총 파이프라인이 이제 크게 두 개인데 네네. 이제 IMC 002입니다. 네네. 이거는 이미 한 5천억 원 규모로 그 기술 이전을 한번 한 아. 후보 물질이고요. 그래서 네네. 중국 제약사에 이전을 했는데 그래서 그 중국 판권이랑 그 개발 권한은 그 중국 제약사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뭐 한국이나 뭐 미국, 유럽 만약 이쪽은 아직 이뮤논시아가 가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임상 1A상 임상 1상에서 보통 안전성을 주로 보는데 여기서 안전성을 확인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CD47이라는 이제 단백질 타깃으로 하는데 이거는 그동안 빅파마들이 여러 도전을 했는데 이 안전성 입증을 못해서 부작용 이슈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다 실패한 약물인데 네네. 이제 이뮤논시아가 거의 몇 남지 않은 그런 개발사로 지금 자리 잡고 있어서 아직은 이제 임상 초기 단계긴 하지만 그래도 눈여겨봐야 한다. 왜냐하면 다들 어렵다고 포기했던 그런 약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약물을 기술 이전 3D 메디슨이라는 중국 제약사에 2021년에 5,400억 원 규모로 기술 이전을 했는데 네. 그래서 3D 메디신도 이 약물의 안전성 이라던가 이런 네. 것들을 이제 확신을 하기가 좀 그래서 사실상 이제 임상을 약간 홀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올해 학회가 여러 개 열리는데 네네. 여기 중에서 이제 IMC 002에 대한 긍정적인 이제 안전성 데이터가 발표가 되면 3D 메디슨이 임상을 다시 재개할 거다. 그래서 이뮤논시아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이뮤논시아에 대한 또 이야기는 어쨌든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아직까지는 뭐 돈을 막 잘 벌고 있다거나 그런 네. 상황은 아니잖아요. 앞으로의 그렇죠. 기대감, 이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임상이 통과됐을 때 주가도 튀어오르지만 그러면서 또 투자를 받게 되고 이런 걸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가장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뮤논시아가 이 자금을 어느 정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뭐 상장하고 나서 또 막 주가 올렸다가 유상증자 하는 거 아닌가? 네. 막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이 항상 저희가 있잖아요. 네, 있을 수 있죠. 뭐 이뮤논시아 측에서는 어떻게 대비가 있나요? 준비하고 있나요? 네, 뭐 당분간은 유상증자 안 할 거다. 우리는 뒷배가 네. 있다. 네. 든든한 뒷배가 있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유한양행 말하는 거요? 네, 하셨습니다. 2024년 말에 현금성 자산이 한 네. 46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공모자금을 이번 상장 공모자금 네. 포함한 액수고요. 그럼 이 자금이 있으면 최소 3년 정도는 그 R&D랑 임상에 좀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3D 메디신이 임상을 재개할 경우 이제 마일스톤이 유입되잖아요. 그쵸. 임상 진전에 따른. 그쵸. 이제 그런 것도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내년 하반기 2026년 하반기에는 또 글로벌 기술 이전도 한다고 밝혔으니까 여기에 따른 뭐 계약금도 수령할 수 있고 그래서 뭐 가시적인 성과들이 계속 나올 걸로 기대하기 때문에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는 좀 덜어져도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IMC 001 유이고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상장은 다음 달에 하게 되고 다음 달 말이나 6월에 그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로 올라갈 수 있을지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이슈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자, 이번에는 미국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관세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반응을 하는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FDA에다가 손을 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FDA에 직원들을 감축하고 막 1,000명 이상 지금 대폭 정리하겠다 막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들도 나오고 네.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됩니다. FDA의 직원이 줄어들게 되고 이런 것들이 뭐 시간이 늘어진다거나 아니면 네. 뭔가 변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은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좀 난감합니다. 네,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는 네. K-바이오한테는 반드시 영향이 있을 걸로 그러니까요. 전망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FDA가 3,500명 규모 인력 감축 많네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출 감축을 목표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벌이고 있는데요. FDA뿐만 아니라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 그리고 국립보건원인 NIH 등 직원들을 합쳐서는 모두 10,000명을 해고할 작업에 착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3,500명, FDA에서만 3,500명인데 이건 전체 직원 수의 20%를 차지를 많네요. 할 정도로 상당하고요. 감축 대상에는 의약품이나 백신, 의료기기 등을 감독하는 검사관이나 신제품의 신청서 기록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FDA 주요 부서의 고위 과학자 등이 다수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감원을 한다고 해서 네. 뭐 규제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심사 규제하는 부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현지에서는 또 정반대 의견이 나옵니다. 의사를 남기고 간호사, 뭐 수술실 스태프, 검사실 이 관련 직원 다 자른 셈이다. 그래서 이런 질타가 이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네. 자, 뭐 어쨌든 뭐 효율화하기 위해서 지금 뭐 트럼프 정부가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의 효율화 작업을 하면서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FDA도 손을 내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FDA가 그러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이렇게 갑자기 20% 넘는 인원을 감축하면 이게 영향이 있죠. 영향이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임상 시험 속도가 상당히 느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제 신약 개발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임상 단계별 허가가 일단 절차가 지연이 되면요, 연구소 유지비, 뭐 인건비, 설비 유지비 같은 그런 고정 비용이 계속해서 누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장 진입이 늦어지면 당연히 수익 창출 시기가 늦어질 그쵸. 예정이고, 그리고 개발 일정이 지연이 되면은 일단 시장에서는 자금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더 높은 금리를 뭐 적용한다던가 불리한 조건들을 열어붙일 수 있어서 신약 개발사들 특히나 이제 중소형 바이오텍한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DA 같은 경우는 뭐 지원 기능 통합을 위한 뭐 효율화 작업 중 하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입장을 밝혔지만 네. 이제 의약품 제조 시설이라던가 뭐 임상시험 현장을 감통한 실사를 담당하는 FDA 직원들도 감축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당연히 이제 새로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임상 시험을 진전하기 위해서 생산 시설 실사를 받아야 그쵸. 되는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일정을 1주 기다릴 거 2주, 3주, 한 달 그쵸. 넘게 기다려야 하는 거는 이제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도 그렇고 임상시험 건수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FDA 심사 기준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감축이 된다면은 이제 글로벌 제약,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제약바이오 이제 성장 동력 자체가 좀 이제 제동이 걸리는 그러게요.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실사를 하면은 뭐 어쨌든 직접 가봐야 되는 경우도 생길 텐데 그건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시간적 물리적인 제약이 있는 건데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뭐 늦춰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전에는 한 달 걸리던 게 2달, 3달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네요. 여기에다가 또 제약바이오 쪽에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게 네. 그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FDA 측에서 네, 맞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국내 이제 비임상 CRO라고 네. 이제 비임상 또는 전임상이라고 하는데 네. 사람한테 적용하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실험들 여기에 동물 실험이 포함되는데 네. FDA가 이제 지난 1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이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폐지를 하게 되면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비용 절감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또 동물 실험이랑 관련해서 윤리적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그쵸? 부각이 네네.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장밋빛 전망도 나오지만 기존의 국내에서 비임상 CRO 위탁, 임상 위탁, 수탁
기관을 말하는데요. 네. 이제 그 기업들의 사업이 이제 많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일단 먼저 100년 동안 지난 100년 동안 동물 실험이 이제 FDA에서 네. 계속 FDA가 이제 허가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네. 매년 5억 마리 이상 동물들이 이제 희생이 되어 왔고요. 국내에서는 최근 5년간 약 1,256만 마리 동물이 사용돼 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동물 실험은 윤리적 이슈도 있는데 사람이랑 그 동물의 그런 유전적 생물학적 차이 때문에 이 또 정확한 그쵸,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고 해요. 특히나 뭐 암세포 항암 실험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쥐에 적용했을 때는 종양이 완전히 없어졌는데 이제 이걸 사람에게는 사람으로 또, 옮겼을 때는 또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계속 대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그게 공식화된 거고 동물 실험을 인공지능 그리고 오가노이드라는 이제 줄기세포로 만든 어떤 이제 장기 대체품 이런 네. 걸로 바꾸자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뭐 우리 시장에서도 얼마 전에 이거 동물 실험 폐지한다 이야기 나왔을 때 의료 AI 쪽, 뭐 물론 뭐 최근에 대선 때문에도 올라갔지만 의료 AI 쪽은 그래도 이런 동물 실험 폐지의 수혜를 받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너 가이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근데 반면에 업체들이 피해를 받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우정바이오, 코아스템 캐몬, 오리엔트바이오, HLB 바이오스텝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근데 이들 업계 입장은 아직은 멀었다라는 게 이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AI랑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는 약물 효능이라던가 독성 평가 검증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기술이 지금 완성된 게 아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당분간은 동물 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서 당장 그 뭐 주가 관련 주가에는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네. 진짜 매출이 감소하고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뭐 기업 자체가 이제 뭐 폐업을 해야 위기에, 되고 뭐 예. 이렇게 해야 할 정도는 아닌 걸로 이제 업계 분위기는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물 실험 폐지에 관련해서 시장의 분위기까지 봤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장 뭐 다음 달부터 없애는 건 아니니까 단계적인 과정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 거에 따라서 실제로 이 동물 실험 폐지가 이루어지는지 추세는 어쨌든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동물 실험을 어떤 걸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걸로 또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도 한번 뉴스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석지영 기자와 함께 제약바이오 쪽 이슈 여러 가지 좀 다뤄봤는데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넷플릭스 실적 폭삭 대박 났수다. 대한민국 주가 5천 시대 개막 예고입니다. 대한민국 주가 5천 얘기가 드디어 나왔는데요. 그냥 드는 생각은 죽기 전에 5천 봤으면 좋겠다. 자, 이게 실현이 될까요? 이게 지금 요즘에 국장 투자자분들이 좀 위안을 그나마 삼고 있는 게 미국 장이 무너져서 이건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서학개미 분들하고 동학개미 분들이 나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둘 다 투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동학개미 분들이 한국을 지키시는, 그러니까 지키려는 마음보다는 거기 그냥 한국 주식에 다 물려 있어서 미국 주식으로 가고 싶었는데 못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서학개미 분들이 막 뭐 테슬라, 엔비디아가 무너지니까 약간 또 이제 대한민국 그 증시만 하신다는 분들이 또 약간 비아냥대면서 봐라 그거 너네가 가니까 상투지 뭐 이러기도 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그 전을 그 전까지 안 가도 사실 초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히 상승을 하잖아요. 미국장은 결국에 워렌 버핏도 내가 미국인인 게 가장 행운이고 앞으로도 기회는 항상 미국에 있을 것이다. 그때 관세에 대한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했어요. 결국 중요한 게 그 얘기인데 언론이 그것만 빼다 쓴 거죠. 워렌 버핏이 트럼프를 직접 공격한 게 아니라 관세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많이 자기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많이 겪어봤고, 그 관세를 부과했을 때, 그 관세라는 게 오바마 때도 했습니다. 관세를 부과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전쟁이고 이빨 요정은 없다, 이 세상에는. 그렇죠? 이빨 요정이란 게 아빠 엄마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너 이빨 요정이 네 이빨 가져가고 돈 준다. 근데 그 돈은 아빠 엄마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걸 비유를 하면서 결국 관세는 미국 소비자들의 호주머니를 털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그 이제 거기다가 트럼프랑 이제 VS 같이 이제 구도를 설정한 거죠. 근데 마지막 그 말이 중요해요. 워렌 버핏은 앞으로도 미국은 괜찮을 것이고 미국이 가장 좋은 투자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S&P 500이 사실 꾸준히 올랐는데 그 수익률을 이기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그걸 이겨보려고 하다가 시장에 맞서다가 다 무너졌죠.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하면은 그 수익을 보는 곳인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대한민국은 시류를 잘 타야 돼, 시류를. 보세요. 2차 전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지금 2차 전지 다 제자리로 돌아갔고 상폐 위기에 놓은 기업까지 있어요, 지금. 지금 가는 건 또 뭐예요? 방산이잖아요. 그렇죠? 한때는 차화정이 갔었고. 그러니까 그때 시류를 타지 못하면 장기 투자는 안 되는 거예요. 차화정 시절에 현대차, 기아 잘 나갔죠. 현대차, 기아 계속 갖고 있었어 봐요. 수익이 났나요? 2차 전지 에코프로비움 잘 나갔죠. 지금 계속 갖고 있었어 봐요. 그리고 지금 잘 나가는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할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미국 주식은 장기 투자고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할 수가 없고 지수가 박스권이기 때문에 거기서 잘 가는 업종이나 섹터를 타야 된다. 그거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주가 5천 시대가 열린다면 지금 2,500, 2,600인데 지수가 2배 간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시대가 정말 온다면은 우리나라 국장 투자자들도 그렇게 비아냥 안 받고 봐라, 국장에서도 장기 투자가 먹힌다.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거지만 글쎄요. 그렇죠? 응원은 하겠습니다. 5천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넷플릭스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소식이 있죠.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고 휴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좋게 나온 실적 발표들 보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플러스 13% 매출액이 증가했네요. 10.54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와, 순이익은 24% 증가했네요. 여긴 뭐 관세 타격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분야인 것 같은데요. 2.89 빌리언 달러. 그 다음에 딜루이티드 EPS, 지금 주당 순이익인데 지금 현재 뭐 전환사채나 이런 거 다 전환시키고 이랬을 때 내 그게 25% 증가해서 6.61 달러가 나왔네요. 영업이익도 3.35 빌리언 달러, 27% 증가. 순이익 단위 정말 가공할 만하게 증가를 했죠. 자, 지금 보면은 맞아요. 그 소식도 맞죠. 이거랑 대비되는 그 소식도 나왔어. 오늘 뉴스에 CJ CGV에 대한 얘기 나왔죠. 여러분들 다들 보셨죠? 팝콘 가격 요즘에 팝콘을 비싸게 주고 사서 팝콘을 다 못 먹고 나오는 게 더 열받는다고 댓글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극장에 영화가 부족한 시대가 올 거랍니다. 지금도 약간 느끼고 계시죠? 지금 그 박스오피스 2위 하는 그 영화인가? 그게 10,000명 들어왔어요. 10,000명. 관객이 10,000명이. 관객 10,000명짜리가 지금 우리나라 국내 박스오피스 2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럴 정도로 영화가 없는 거예요, 스크린에. 지금 그런 것들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극장 가격도 비싸고 이런 게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게 뭔가요? 이 넷플릭스 같은 OTT의 등장이죠. 여러분들 광고용 요금제 쓰면은 한 달에 10,000원도 안 되는데, 지금 그 극장 가면 일반 관람, 댓글에 또 자기가 통신사 VIP라서 무슨 얼마나 하고 했는데,
비공감이 엄청 공격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신사 VIP가 쓰면 되죠. 그게 근데 뭐 연 3회인가 그거 하면 달랑 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가로 얘기를 해야죠. 정가가 일반 관람표가 15,000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넷플릭스 보지 누가 영화관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화관은 완전히 뭐 거의 망했다는 식으로 기사가 딱 나오는데 넷플릭스 실적은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정말 대비되는 이런 순간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다 증가했고요. 뒤로 가볼게요. 아주 좋은 실적이 나왔죠. 그리고 그 아주 좋은 실적도 이 시장 예상치를 또 뛰어넘어 버렸잖아요. 또. 그렇죠? 지금 10.11 빌리언 달러가 예상됐는데 10.25 빌리언 달러가 나왔어요.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1.33% 나왔고 지금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어닝도 마찬가지죠. 주당 순이익도 지금 이 예상치를 뛰어넘습니다. 예상치가 지난 분기보다 낮게 잡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허들을 뛰어넘으면 어닝 서프라이즈인 거죠. 4.21달러가 예상됐는데 주당 4.27달러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4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네요. 그렇죠? 매출과 수익이 전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뒤로 가겠습니다. 관세 여파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여기는. 자, 그리고 의견도 상당히 많죠. 넷플릭스 인기가 있는 종목이라. 40개 의견 중에 29바이에 10홀드. 자, 원셀이 있긴 하네요. 저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궁금한데. 원셀, 그렇죠? 이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미국이 $1,000 넘는 종목이 막 계속해서 탄생하고 있잖아요. 넷플릭스도 지금 $1,000가 넘어요. $1,120입니다. 아, 지금 가격은 $1,120가 아니죠. 지금 15.14%만 오르면 1,120.3이라는 평균 컨센서스에 도달되게 됩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 뉴스가 또 실렸잖아요. 자, 이 컨텐츠의 비중, 넷플릭스의 컨텐츠의 비중이 2023년도 1분기, 2분기, 2024년도 1분기, 2분기인데, 자, 물론 북미 컨텐츠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뭐 할리우드 영화 수입을 줄이겠다. 물론 타격이 있겠죠. 근데 중국인들도 솔직히 헐리우드 영화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가 중국인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톰 크루즈 영화 지금 보고 싶잖아요. 중국인들도. 중국 영화 안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중국이 헐리우드 영화 수입을 줄이면 헐리우드의 수입에 타격이 있겠죠. 하지만 전 세계에 헐리우드 영화를 보고 싶은 수요는 많죠. 당연히. 그리고 넷플릭스에도 대부분 이 57% 거의 60%. 그러니까 10개 중에 6작품은 북미 작품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만한 게 이 보라색 우리나라가 있는 거죠. 사우스 코리아가. 이게 뒤에 3, 4위가 영국하고 그다음에 일본이거든요. 일본은 애니메이션에 원래 강점이 있어가지고 꾸준히 4%, 5%를 차지하고 영국계 7%, 8%인데 자 2등으로 우리나라가 올라온 거죠. 여기서.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있으면 10%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컨텐츠가 오징어 게임이 역시 대박을 터뜨렸고 최근에 폭삭 소가수다.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악연 이런 것들이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한국 콘텐츠의 비중이 지금 2자릿수를 앞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컨퍼런스 콜에서도 한국 콘텐츠를 언급을 했어요. 6월 27일 날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가장 기대된다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넷플릭스의 그 실적에는 한국의 콘텐츠가 기여를 엄청 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일봉 차트입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고점 추세선을 돌파시켰고요. 자, $973죠. 아까 전에 그 시장의 평균 목표가 $1,100 정도 됐잖아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주봉입니다. 와, 정말 꾸준하죠. 2023년도에 여기에서 50주선을 탈환한 뒤에 보시면 계속 50주선 타고 오죠.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격이 더 벌어지니까 이 보라색 20주선을 탔었어요. 지금 여기 20주선이 조금 이탈돼서 50주선에 또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지금 2023년부터 만 3년의 어떤 규칙을 보면 50주선에만 가까워지면 매수하면 다 성공이었어요. 우리가 확률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게 결국 여기가 매수권이에요. 그래서 매수권에서 결국에 또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또 $1,000에 거의 육박했습니다.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면 이제 코로나 때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죠, 바로. 자, 코로나가 이제 터져가지고 여기죠.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지 않던 사람까지 어거지로 받은 사람이 있겠죠, 분명히. 난 영화관을 너무 좋아하는데 영화관을 못 가니까. 그런 수요까지 있었기 때문에 급락을 했지만 결국 넷플릭스의 성장을 막진 못했던 거죠. 지금. 결국 그 고점보다 한참 올라갔잖아요. 이 얘기는 뭐죠? 어거지로 넷플릭스를 본 사람은 조금 빠져나갔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간혹 있을 거 아니에요.
OTT를 정말 싫어하고 없을 것 같긴 한데 무조건 영화는 난 영화관에서 봐야 돼. 아니면은 난 영화관 안 보더라도 이제 밖에 나가서 해외 여행하고 이래야 되는데 난 넷플릭스 같은 거 보고 집순이 집돌이 싫어. 이런 사람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주저앉았지만 넷플릭스의 그 본래의 성장 가도는 꺾이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여기서. 그렇죠? 지금 결국에 밑꼬리를 왕창 달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저가 매수의 어떤 힘을 보여주고 있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독일 증시 보겠습니다. 자, 독일 증시는 이제 21선에 다가선 모습이고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미국이 쉬면은 좀 심심해요. 자, 브라질 증시도 21선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상해 종합도 21선을 두들기고 있고요. 자, 뒤로 가볼게요. 다 21선이 좀 저항이군요. 심천은 좀 21선에 못 미치는 모습이고요. 뒤로 가볼게요. 자, 대만 가권입니다. 대만 가권도 21선에 못 미치고 잠깐 꼬꾸러지는 모습이고요. 뒤로 가볼게요. 이제 니케이가 나오겠죠. 그죠? 니케이는 21선에 좀 붙었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지수랑 아까 이따 나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확인해 보시면 어떤 업종이 강한가를 파악할 수 있겠죠. 코스피는 21선을 통과했습니다, 오늘. 자, 뒤로 가볼게요. 코스피는 21선을 통과하고 지금 오늘 121선 통과했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대만이나 니케이보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좋아요. 자, 이 원달러 환율은 지금 1,420원을 두들기고 있죠. 자, 이게 정말 자, 이 달러 가치가 지금 하락해서 미국의 국력이 흔들린다. 이거 막 얘기를 하면서 하다가 자기도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과연 그러면은 1,420원이 싼 거냐? 1달러에 1,420원이. 이게 싼 건가요? 이게 1달러에 1,420원은 제가 생각하면 아직도 비싼 것 같거든요. 1달러에 900원 정도 돼야 싸죠. 이거 가지고 미국의 국력이 훼손되고 흔들렸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어쨌든 간에 1,490원에서 이만큼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지금 약간 훼손이 돼서 떨어진 거는 팩트인데 문제는 이 달러 가치가 훼손이 돼서 반사적으로 원화 가치가 상승한 게 글쎄요. 제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자 뒤로 일단 가볼게요. 수급하고 같이 엮어서 볼게요. 보세요 지금. 오늘도 지금 1,800억 팔고 있거든요. 조금 뒤에는 지금 더 팔았을 거예요. 아까 캡처한 거라.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지금 외국인 순매도를 보세요. 자, 외국인 순매도 봐. 이거 지금 4월 10일 빼고 다 순매도잖아요, 지금. 자, 원래대로면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지금 금액이 합치시면은 10조 넘었어요. 외국인 순매도가 10조가 쏟아졌는데 그럼 원래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달러 가치가 폭등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폭락하고 있죠, 차트가.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뭐냐면 이게 외국인 순매도가 이렇게 쏟아졌는데 원달러 환율이 폭등해야 되잖아요. 그거 폭등할 거를 주전자 뚜껑으로 눌러놓은 거예요, 지금 완전히. 주전자 뚜껑으로, 어거지로. 그러다가 달러 가치가 제 자리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서 물거품이 올라오면서 팍 쳐가지고 뚜껑이 날아가면서 폭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달러 가치가 달러의 미국의 국력이 훼손돼가지고 흔들린다고 하는 사람들 댓글에 많이 달리는 게 1,400원이 싸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걱정하는 것도 웃긴 게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걱정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자기네 나라는 세계 최강대국 달러가 흔들리면 자기네 나라 국력하고 원하는 글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미국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네 나라들을 걱정해라.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시가총액 상위를 보니까 여기 지금 뒷부분을 제가 밀어놨죠. 일부러 넷플릭스를 보려고 해놨던 거고요. 넷플릭스가 24위입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일본의 특징주. 일본이 오늘 다 빠지고 있는데 보면은 요거는 ETF니까 빼고 유일하게 오르는 거는 그러면 주가의 제약이죠. 일라이릴리한테 오포글리프론. 그거를 기술 이전한 회사가 이 회사예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입니다. 대만도 지금 홍화이 프리시전 요거 시가총액 상에서 조금 오르고 나머지는 거의 다 빠져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빨리 가죠. 자, 일라이릴리가 급등했죠. 일본의 주가의 제약도 똑같이 오르고 있죠. 자, 바로 오포글리프론 있죠. 이거를 주가의 제약이 여기다 물질 기술 이전해갖고 일라이릴리가 그걸로 경구용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임상 3상에서 좋은 효과가 나와서 노보노디스크를 지금 꺾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노보노디스크에 먹는 약 있거든요. 근데 그거 당뇨병 치료제예요. 리벨서스라고. 근데 이거는
당뇨병 환자들 대상으로 임상을 하고 있지만 비만 치료제로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저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랑 디즈니 띄워놨는데, 자, 디즈니가 지금 점점 처지고 있죠, 지금. 위험합니다.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넷플릭스는 실적이 다 컨센서스 상위가 나왔어요. 뒤로 가볼게요. 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많이 오르네요. 자, 뒤로 가보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섹터만 보죠, 마지막으로. 자, 우리나라 지금 섹터 퓨리오사 AI, 상승폭이 더 늘었는데, 왜냐하면 엑스페릭스랑 펜스타프레이 엔터프라이즈는 시작할 때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는데, 지금 이 나우아이비랑 토마토 시스템이 한 자릿수 상승률이었거든요. 지금 제가 그 캡처하는 사이에 나우아이비가 상한가로 다 합류를 해서 3개가 됐고요. 토마토 시스템도 지금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여기가 지금 매기가 엄청 세게 붙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대단한 시세인데, 지금 이 엑스페릭스도 사실 나중에 붙은 거거든요. 아까 전에 창투사 2개 있죠. DSC랑 그 인베스트먼트. 그 2개가 먼저 가고 나중에 얘네들이 붙었는데, 나중에 붙은 애들이 시세가 좀 더 세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요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 지원을 받아서 지난해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어서 뭐 퓨리오사가 좋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그다음에 그 야당의 주요 대선 후보가 또 방문을 해가지고 불을 붙였죠. 지금 아직도 지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이 안 열렸지만 우리가 넷플릭스의 실적을 보면서 뭐 달러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자, 일라일리 얘기도 했었는데요. 이걸 다 합쳐서 하면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 생각을 하면서 한번 한 주 매도평을 해보겠습니다. 다이어트 알약을 씹어 먹으면서 넷플릭스 먹방 보는 시대. 고고.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항공우주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텐데, 최근 피델리티가 또 지분을 늘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자, 오늘 이 기업 분석은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항공우주가 되게 매력적인가 봐요. 지속적으로 예. 좀 지분을 늘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피델리티가 어딘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라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곳인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피델리티는 미국에 있는 자산을 운영 기관인데,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텐데, 이제 마젤란 펀드, 피터 린치가 운영하는 마젤란 펀드 아주 세계적인 이제 펀드로서 유명했죠. 연평균 수익률이 30%, 펀드의 수익 30%는 정말 경이적입니다. 그런 마젤란 펀드가 속했던 기업이 이제 피델리티입니다. 피델리티가 이제 그 피터 린치가 원래 자기 회사에 이제 좀 약간 한 중소 정도의 이제 그 펀드 매니저인데, 회사 내부에 일이 생겨가지고 누구를 키워야겠다라고 결정했는데, 키워야 될 대상으로 이제 피터 린치를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부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터 린치가 이제 마젤란 펀드를 20년 가까이 엄청난 수익률을 거뒀던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피델리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운영하는 자산 규모가 약 1,300조 원,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피델리티는 이제 언제나 그 피터 린치로 아까 말씀드린 대변되는 그 가치 투자, 네. 이 회사를 분석한 다음에 이 회사가 향후에, 그러니까 사실은 좀 최소 6개월, 길게는 2, 3년을 바라보면서 투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런 맥락에서 피델리티가 이제 카이에, 그러니까 항공우주에 이제 투자를 했다는 것은, 그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점은 계속 지속적으로 피델리티가 항공우주에 대해서 지분율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항공우주 카이에 대한 미래 가치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공시를 갖다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의 어떤 두뇌를, 그들의 시간을 그 세계적인 자산운용기관, 우리나라에도 굴지에 있는 자산운용기관이 어떤 5% 이상 공시를 내고 그들의 지분율이 10% 육박을 했다, 10% 넘었다. 그러면 그들이 사실은 헛발질을 하지 않는 이상 이유가 있다. 그러면 나는 2,700개 우리나라 상장사 종목 중에서 그런 회사들만 골라서
그 살펴보고 투자를 해도 사실 망할 일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공시를 중요하게 여기고 피델리티는 또한 아까 단기 투자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6개월 이상, 1년 정도 이상을 바라며 투자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의 어떤 모범이어서 피델리티 투자는 또 중요하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맥락에서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투자의 스승을 만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거대 금융그룹이 뭘 사는지 이것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네. 하나의 시그널이다라고 봐주셨습니다. 또 지분을 늘렸어요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지난달에도 피델리티가 한국항공우주를 샀잖아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그때는 샀었죠? 그때가 한 좀- 800억 정도 예. 샀는데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피델리티가 이제 항공우주에 대해서 5% 넘었다가 6% 넘었다가 8%로 갔다가 이번에는 거의 뭐 다시 10%까지 아니지만 9%에서 추가로 늘린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그 윗줄에 있는 파란 줄이 이제 항공우주의 주가이고 그 점점점 찍혀 있는 게 피델리티 같은 다국적 이제 금융기관은 피델리티는 이제 미국의 본사를 두었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한 19군데, 20군데 정도에서 그 서로 간에 이제 해당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해요. 그런데 피델리티가 대표이기 때문에 피델리티가 공시화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20곳 정도에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그 공시만 보면 너무 난잡하고 어지럽긴 한데 저희 같은 회사를 이용하시면 한 줄에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이제 윗줄은 파란 줄로 밑에 녹색 줄이 피델리티 항공우주 지분율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면 사실은 지난 어떤 3개월 정도를 봤을 때 이제 오늘이 이제 4월 21일이니까 1분기는 지나갔고 이제 5월 달이 넘어가는 시기인데 작년 12월부터 이제 그 올해 상반기를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 투자하신 많은 분들도 참 마음이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델리티는 항공우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아주 꾸준한 어떤 애정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항공우주는 뭐 계엄이 터지든 우리나라 계엄이 터지든 그다음에 또 중요한 이슈가 이제 트럼프의 관세 아니겠습니까? 관세 폭탄으로 뭐 전 세계 증시가 막 패닉 상태에 떨어졌을 때 그럼에도 피델리티는 자신만의 분석과 자신이 있으니까 항공우주 카이에 대해서 그 애정을 갖고 꾸준하게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델리티의 도움을 받아서 항공우주를 더 눈여겨보면서 나름 또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그럼 대표님, 이 피델리티는 왜 항공우주를 매력적으로 생각하는지 일단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 트럼프 관세 무풍지대 그나마 네. 예, 그리고 K 방산 수출력 이런 부분 때문에라고 느껴지는데 그렇죠. 네. 어떻게 좀 우리가 속내음을 알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때문에 전 세계 지수가 꼬꾸라졌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S&P 500 지금 사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세장을 맞는 최초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그 나스닥 고점 대비하면 이미 20% 떨어졌으니까 기술적 분석을 하면 약세장이 접어든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델리티가 이렇게 그 카이의 지분을 갖다 확대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정책을 펼치면서 지수가 꼬꾸라졌지만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수만 꼬꾸라지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다르게 또 주안점을 되게 추진한 것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방위산업비를 갖다가 나토에 있는 회원국들한테 야 우리가 왜 니네 나라를 지켜줘야 되느냐. 너네 나라 후진국도 아니고 너네 나라도 사실 잘 나간 선진국 아니야. 그러면은 최소한 GDP 대비 5% 이상의 방위비는 지출해라. 라고 이제 계속 다각도로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제가 한번 방송에 언급한 적이 있지만 독일은 헌법을 바꾸면서까지 방위비 증액을 하겠다. 왜냐면 아니 트럼프 안 지켜주겠다고 하면은 내가 이 나라에 내 나라를 지켜야 되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전 세계 특히 나토의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고스란히 방위비 증액을 한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군인의 숫자를 늘리거나 해당 국가의 군인의 연봉을 올려가지고 그렇게 많은 천문학적 방위비 증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실은 탱크 한 대가 웬만한 탱크 한 대가 200억이고 비행기 한 대가 200억, 300억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다가 투자를 해서 방위비 증액을 하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방산업종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수혜주의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수혜주의 중에 하나인 그 항공우주가 피델리티는 낙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방산기업도 많이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현대 로템도 있고 LI 넥슨도 있는데 피델리티는 독특하게 항공우주를 낙점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살펴볼 필요가 있을 때 거기서 떠오르는 게 기업 종목이 무엇이냐면 팔란티어입니다. 그 미국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팔란티어도 이미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고 또 심지어 아마 그 종목 보유한 분도 계실 텐데 팔란티어는 사실은 이제 팔란티어의 사명 어디서 났냐면은 그
반지의 제왕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반지의 제왕 영화 혹시 기억나시면은 네. 사로곤이 이제 그 전 세계에 있는 그 반지의 제왕에 속해 있던 세계 곳곳을 갖다가 이제 투영해주는 무슨 천리안 같은 구슬인데 구슬 이름이 팔란티어예요. 아, 그러니까 팔란티어 사면 거기서 나왔던 건 무엇이냐? 우리를 통해서 너가 필요한 데이터와 현재 상황을 보여주겠다. 그러면 어떤 것을 통해서 보여주느냐? 팔란티어가 이제 지향하는 바는 긴밀에 쌓여 있는 많은 데이터를 우리한테 가져오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테러범을 잡거나 그 데이터를 통해서 외교안보를 갖다가 국방을 갖다가 어느 사단을 어느 무기를 배치할지 우리가 AI로 사람이 주먹구구를 하는 시대는 지났다. 당연히 지났겠죠. 근데 그거를 사실은 AI를 갖고 처음으로 뛰어들어서 매출 올리는 사실은 이제 유의미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팔란티어가 사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한 2년 전부터 엄청난 이제 주가 상승을 보였고 그래서 이제 입소문이 타면서 아마 그 지금 화면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팔란티어의 주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그런 맥락으로 해서 주가 많이 올랐고 AI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테러범들이 사실 테러범들이 자기가 작전이나 은신처를 갖다가 당연히 암호화하는데 그 팔란티어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갖다 가져와서 거기서 패턴 매칭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암호화를 하더라도 사실 일정 이상 규칙이 있고 거기서 이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냈을 때 미국 CIA나 FBI가 보지 못했던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가 없으니까 팔란티어의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를 CIA나 FBI, 그다음 미국 국방부도 가져가면서 사실 팔란티어가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야 그거 되겠어 하는데 거기에 됐다는 것을 매출을 입증하고 성과를 입증하면서 팔란티어가 많이 올랐어요. 그런 이제 유사한 기업을 찾으라고 한다면 방산 중에서 그것이 이제 카이다. 그러니까 카이가 왜 그러냐면 카이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수리호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동시에 카이가 몇 년 전부터 구축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그 방산 쪽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뭐 1,000억짜리 것도 하고 70억짜리도 작년에 해당 기업을 하나 이제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이거를 바라보고 팔란티어가 그렇다면 방산이 유명한 업종인데 이 중에서 우리는 한국에서 어느 방산 업종을 선택할 것이냐? LR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아니야 한국항공우주를 선택한 것이 지금 집요하게 이제 지분을 늘리고 있고 이거 실제적으로 지금 차트도 보면 이제 계속 상승하고 있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해서 이제 국방 데이터를 예, 이제 예. 활용해서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트럼프 관세 무풍지대인 방산뿐만 아니라 팔란티어에 대한 매력 그리고 팔란티어 매력이 유사한 우리나라 기업이 한국항공우주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팔란티어와 한국항공우주와의 주가 추이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가는 뭐 잘 가고 있다라고 예.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렇게 분석을 하고 다른 증권사에도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공우주가 한국의 팔란티어다 이런 재무 리포트 나왔어요. 근데 그렇다면 만약 너의 입장이 맞다면 팔란티어와 카이의 주가가 동조화되느냐? 팔란티어 오를 때 카이도 같이 올랐냐 이거 확인하면 되거든요. 네. 그 주가만큼 주가 차트만큼 가장 강력한 증거가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이제 그 주가 차트를 보면 되는데 지금 위에 있는 파란 줄이 항공우주고 빨간 줄이 이제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가 한참 잘 올라가다가 두 회사가 잘 올라가다가 그 3월이 도래하기 전부터 사실 그 회사가 두 회사가 같이 올라갔다 같이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2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니 왜 팔란티어가 잘 가다가 갑자기 꼬꾸라진 적이 있죠. 빨간 줄 갑자기 꼬꾸라졌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미국 국방부 장관이 그 국방부 예산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갖다 줄여야겠다. 삭감을 갖다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란티어가 처음에 이제 이목을 받고 매출 올리게 된 원동력이 미국 정부이고 미국 정부 중에서 FBI나 CIA도 있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어떤 소비자가 고객이 이제 국방부인데 국방부 장관이 예산을 줄이겠다 그러니까 팔란티어의 주주들이 놀라가지고 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좀 관매도다라는 것이 이제 그 많은 분들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팔란티어 전체 예산이 국방부가 차지한 비중이 17%밖에 안 돼요. 팔란티어 전체 매출에서 미국 정부가 차지한 매출은 이제 50% 넘는데 미국 정부도 다각도로 이제 팔란티어를 갖다 구매해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문제가 된 국방부가 차지한 비중은 17% 불과하다. 그러면 만약에 20% 삭감하는데 20% 삭감 엄청난 숫자죠. 20% 삭감이라 치더라도 전체 예산에서는 3%밖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3% 불과한 예산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팔란티어가 그날 10%, 그 다음 날까지 지금 뭐 15% 이상 떨어졌는데 그렇다면 과매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매도이기 때문에 사실 팔란티어가 좀 약간 이제 그 횡보를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비슷한 이제 흐름을
팔란티어의 충격을 넘어선 그 항공우주를 보면은 동일한 어떤 주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우주랑 팔란티어를 많은 시장과 펀드 매니저들은 동일한 종목으로 그 간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방산과 AI, 빅데이터 기반은 방산이 많이 꺾이지 않는 한 팔란티어나 항공우주의 그 매출과 주가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당시 미국 국방부 예산 삭감 그런 예. 기대치보다 못 나온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올해 수익률로 봤을 때는 항공우주가 조금 더 YTD로 네, 더 높죠. 네. 더 괜찮은 흐름들. 그렇다면 이거는 그 대표적인 해외 방산 기업과 항공우주를 비교했다면 우리나라 안에서 네. 항공우주와 그 외의 방산 종목들 어떻게 좀 따져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역시 주가 차트를 보면 되는데 그 YTD라고 해가지고 이제 1월 2일 날 첫 거래를 하고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해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제 주가 차트 흐름을 보면은 주가 차트에서는 이제 항공우주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 롯데임이 120% 넘는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네. 지금 뭐 다 인지하시면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패닉이고 우리나라도 안 좋은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 롯데임은 그 120% 넘는 수익률을 거뒀다는 것은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갖다가 그 한 종목에 둘 중에 한 종목을 샀다면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내 수익률은 이제 그 1.2배 이상 올랐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 이거 오늘 설계드리는 이제 그 항공우주 카이 같은 경우도 40% 넘는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때문에 지수가 망가지고 주가가 폭락한 것도 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요하게 추진하는 정책을 갖다가 분리해서 본다면 거기서 분명히 수익률이 난다. 근데 왜 굳이 다른 데다가 시간을 쓰고 나의 어떤 옛날의 과거의 얽매였고 미련을 갖다가 버리지 못해서 내 종목은 빨간불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집요하게 밀어붙인 정책이 무엇인가, 또 올해 많이 올랐던 종목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면서 투자하면은 이 혼란의 시대에도 충분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아주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커서 뭐 폭락하는 그런 종목도 다수였다 예. 하더라도 정신 차리고 갈 만한 그런 이슈에 있는 종목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예. 그렇다면 이런 관련 업종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탑픽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예. 그러니까 방산에서는 이제 현대 롯데임이고요. 물론 이제 그 조금 더 높은 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뭐 많은 분들이 인지하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난번 유중 때문에 사실 좀 우리의 어떤 그 기분을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혼미하게 하고 미움을 샀어요. 왜 네. 불필요하게 유중을 뭐 2천억도 아니고 3.6천억을 유중을 하는 바람에 주가 76만 원까지 갔다 갑자기 76만 원까지 떨어져 76만 원 떨어졌는데, 사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렇다면 다른 종목 현대 롯데임이라든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제 항공우주 그다음에 그 LRG 네스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포트폴리오로 자산 분배를 해가지고 내가 조금씩 나눠서 하시면은 주가의 수익률은 사실 일정 이상 보장됐다. 내 스스로 ETF를 만드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또 다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지하는 업종이 이제 조선이죠. 조선 업종 갖다가 꾸준하게 또 보시면 조선 업종에서 누가 대장주냐? 뭐 여러 가지 분석 기사나 뭐 분석 리포트 읽으신 것도 되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조선 업종의 대형주 위주로 해가지고 주가 차트를 뽑아보시는 거예요. 뽑아보시면 YTD 1월 2일 날 이후부터 어떤 종목이 주가가 잘 나왔냐 보시면 이제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거기도 하나오션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르게 주목할 것이 이제 삼성중공업인데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도 조선업종에서도 내 자산의 얼마, 아까 말씀드린 그 방산에서 얼마, 그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원자력이죠. 원자력은 왜냐면 미국이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 이런 거는 별로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화석연료로 이제 에너지를 갖다 만들고, 그렇다면 또 다른 건 원전이에요. 원전은 당연히 이제 전 세계에 걸쳐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원전이 필요한 것은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이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원전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원전을 곳곳에 지을 것이고, 그러면 원전 관련된 주도 역시 누가 대장주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차트를 뽑아보신 다음에 올해 가장 많이 올린 종목을 갖다가 선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 위주로 내가 포트폴리오를 짜면은 사실 꾸준하게 올라갈지언정 내 주가 갑자기 뭐 30%, 40% 떨어질 일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트럼프 때문에 손실을 봤다면 트럼프로 인해서 올라가는 종목을 찾는 지혜,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네. 중요하겠네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업종과 종목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런 종목 압축 이번 주에 필요하지 않나 예. 싶습니다. 조호진 탁기원 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여러분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요, 8개월 연속 매도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한 달만 해도 이렇게 10조 이상을 팔았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수급에서 오늘 포인트를 찾아볼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사는 종목이 있다면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살펴볼게요. 일단 4월 외국인 순매수 1위는 이렇게 써놨는데 일단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나라에 대한 매력이 덜하기 때문에 관세 불확실성 해외에서 불어오고 있고요. 탄핵 등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 내 외국인 보유 비중도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은 한 30% 됐었는데 이게 3%포인트 감소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는 흐름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급 포인트에서 알 전략은 외국인이 담는 업종과 종목은 뭐가 있을까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외국인이 4월 돼서 담는 종목을 쭉 봤더니 첫째 한국전력, 대표적으로 전력, 그리고 SK텔레콤, 통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이런 종목이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적인 경기에 방어주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관세 무풍지대로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LS증권에서 1분기 영업이익이요. 거의 4조 원 가까이 될 것이다. 3조 9,452억 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에서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는 잘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약간 찝찝한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방산은 여전히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괜찮은 업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양식품은 다음 달 MSCI 한국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이러한 종목들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 관세 불확실성에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더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그럼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한국 시장은 어떻게 대응할까? 삼성전자의 투자 아이디어를 잠시 좀 빌려왔습니다. 일단 삼성증권에서는요. 삼성증권입니다. 미국 관세 정책에 해가 덜하는 sek터를 고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비관론을 펼치는 것보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을 때 튀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표적으로 세 가지 섹터예요. 미국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선 방산 그리고 K 경쟁력, 바이오, 헬스케어, 엔터 이런 거 괜찮고 그리고 딥밸류 많이 떨어졌는데 튀어 오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있는 밸류 매력이 있는 업종을 선택하라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HD 현대중공업, 동성 화인테, 알테오젠 메디톡스, YG엔터 그리고 삼성전자, 한국전력을 예측을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오늘의 투자 전략에 대한 대안 좀 마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확한 주도주는 조선 방산 이쪽에 좀 해당이 될 텐데 일단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이런 거 제외하더라도 지금 유럽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압박 좀 세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이런 부분이 이제 본격화됐을 때 우리나라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바이오 헬스케어 로봇 엔터 같은 경우에는 좀 써놨습니다. 외국인들 피부 관련해서 자금 투입한다고 하고요. K 휴머노이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한령 해제 가능성 때문에 엔터, 콘텐츠들도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에 딥밸류 기업들인데 많이 떨어져서 역사적인 저점을 기록한 종목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또 전기료 인상 동안 수익성 개선 이거는 왠지 한국전력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게 투자 힌트를 얻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말씀드릴게요. 삼성증권이 굉장히 많은 종목들 제가 한번 읊어드렸는데 그중에서 이게 3가지 픽된 거는 외국인이 그나마 한 달 사이에 샀던 종목 딱 3개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되겠고요. YG 엔터, 블랙핑크 대규모 월드 투어 이제 진행을 합니다. 베이비 몬스터 수익화 구간 아시죠? 그리고 중국 현지 콘서트 기대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그 종목. 지금 유가나 천연가스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도 전기료가 올라서 수익성 개선 모멘텀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거둘 가능성이 이번 주에 있으니까 여기에 집중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자, 오늘의 앵커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여전히 외국인이 팔고는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17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외국인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는 시장의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